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정석 거시경제학 챕터 11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필립스 곡선에서요 3절에 해당하는 실업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먼저 1절에서는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의 실업 이론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놨습니다. 우선 고전학파는요,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는 균형을 상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학파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불균형이 일반적인데 고전학파는 늘상 균형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노동자들도 똑똑하고 기업도 똑똑합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을 보면서 노동을 얼마나 할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실질 임금이 이제 결정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특히 근데 물가가 신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임금뿐만 아니라 물가도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으로 조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실업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케인즈학파는요, 노동의 수요 공급이, 특히 노동의 수요는 기업은 똑똑한 거야. 정보가 많아서. 그래서 실질임금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명목임금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특히 아니면 예상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물가라든가 이런 명목임금이 경직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명목임금이 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오케이 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자,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거 고정이야,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임금이 원래는 물가가 하락해서 경기가 침체되면 명목임금도 내려가면 되는데 고전학파는 케인즈학파의 노조는 용납을 못해요. 노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게 됩니다. 실질임금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여기 볼게요. 노동이 있고 여기 실질임금으로 할게요. 소문자로 썼어요. 이게 실질임금으로 합시다.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실질임금이 점점점점 이게 올라간단 말이지. 올라가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근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노동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야. 이거는 곡선을 따라서. 공급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만큼의 실업이 발생하는데 이때 실업을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네요. 자, 고전학파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완전 고용 상태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뭐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실시하면 오히려 물가만 상승시키니까 하지마 이렇게 돼요. 근데 케인즈학파는 안정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총수요를 다시 증가시켜서 우리 봤죠? 총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AD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물가가 다시 어떻게 올라가요. 물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균형으로 다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 상태가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간단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우리 교재 4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하락해 실질임금이 상승. 제가 앞에서는 노동 공급 곡선을 우상향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심플하게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수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임금이 올라갔을 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다니까 고정돼 있다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이를 바로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가볼게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케인즈학파의 경우 명목임금이 경직적이야. 실질임금 말고 명목임금이
대문자로 쓸게요. 이게 경직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직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가가 변화해도 실질임금은 제대로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실업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명목임금이 조정이 되면은 사실 괜찮은데 방법은 다시 물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총수요 관리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밑에 3번에 실업의 처방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보시면 노동시장에 이런 고전학파나 케인작파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케인작파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총수요를 변화시켜야 된다. 고전학파는 하지마, 물가만 상승하게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거는 우리가 전에 봤었던 것이고 이번에 살펴볼 것은 특히 세고전학파의 실업이론에 대한 겁니다. 자, 세고전학파다라고 하면은 탐색적 실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통화주의자의 자연실업률 아니면 세고전학파 이런 쪽은 주로 실업 상태를 탐색적 아니면 이렇게 자연실업률 이론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자연실업률 이론이라는 것은 완전 고용, 자연스럽잖아요. 내추럴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 고용 하에서의 국민소득 하에서의 실업률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포기하는 자발적 실업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거 다 자발적 실업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정부가 뭐 개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발적 실업이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탐색 금방 된다는 거야. 탐색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생기는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적 실업도 자발적 실업에 포함시켜요. 우리가 구조적 실업도 어떻게 보면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야, 산업 구조가 바뀌었는데 네가 빨리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하게 되면 그러면 금방 실업을 해소할 수 있잖아. 취업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러한 구조적 실업도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적 실업도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하게 되면 뭐 설명을 써야지.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에 포함되긴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세고전학파 아니면 통화주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 실업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거의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실업이 발생하는 게 자기 적성에 맞지 않거나 기술이 아직 부족하거나 하는 것인데 아니 좀 조건을 낮춰가지고 자기가 취업하려면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밑에 통화주의자의 자연실업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연실업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줄 다시 보세요. 노동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자, 일자리를 얻고 잃게 되는 반복되는 동태적인 다이나믹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쵸? 우리가 내가 새로운 어느 직장에 취업하려고 한다?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기 나와 있듯이 마찰적 실업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발적 실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네 번째 줄, 새로 직업을 바꾸거나 얻게 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실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를 졸업해서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신규 노동자, 출산 후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 또는 재편입하려는 노동자, 전직 노동자들이 아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당에 줄 사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식당에 줄을 서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줄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맛집이란 말이야. 근데 그 줄에 내가 서 있는데 계속 줄이 앞으로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는 경직돼 있고 뭔가 막혀 있는 거니까 안 좋은 건데 줄이 앞으로 빠르게 빠져나간단 말이야. 자꾸 앞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한 거죠. 나쁜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자연 실업률이란 이처럼 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과 줄 서 있다가 빠져나가는 사람이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이야. 그럼 새롭게 어떤 식당의 줄 뒤에 다시 붙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잠깐 일시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잠깐 기다리면 돼요. 그게 바로 자연 실업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의 길이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돼 있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식당이 있는데 맛집으로 돼 있는 식당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줄이 서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줄이 줄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 자꾸 앞으로 간다니까 앞으로. 근데 나는 이렇게 앞으로 이동해서 다음에 내 차례가 됐어요. 이렇게 내 차례가 됐는데 이렇게. 근데 이 뒤에 맛집이 있어서 그런지 뒤에 다시 줄은 또 이렇게 갑니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래서 대략 한 7명 정도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요 7명 정도는 적정하다. 어느 정도 대기 시간도 예측 가능하고 좀 기다리면 된다. 이게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 저 줄 설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기업의 구진자 수와 노동자의 구직자 수가 딱 일치하게 된 상태가 바로 완전 고용에서의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줄이 아예 없어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찰적 실업, 자연 실업률은 실업률이 빵 %는 아니다라는 거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연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줄 다시 보세요. 자연 실업률은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실업률인데 마찰적 실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실업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실업보험이다라고 하면 아니 내가 실업 상태에 빠져 있어. 그때 정부가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의 자발적인 탐색적인 실업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실업률을 우리가 측정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 중에서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연 실업률에 요게 제로는 아닙니다. 완전 고용 실업률이 빵이 아닙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보험.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20년 동안 자연 실업률이 되게 높아진 이유가 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실업보험 제도의 어떠한 완화된 아니면 느슨한 실업보험 제도가 바로 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또 측정하려고 합니다. 네, 원인 있고 측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선진국마다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어. 선진국은 대략 한 4%, 5%가 되면 그게 바로 자연 실업률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번 취업하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냥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려고 합니다. 노동시장이 어떻게 보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 해고야, 파이어 하게 되면은 그냥 사실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오히려 자주 직장을 이직하는 게 쟤 좀 이상해가지고 그런가? 이렇다고. 근데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해고가 당하면 동종의 다른 회사로 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오히려 오히려 또 이직하는 거는 능력이 있어서 스카웃된 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 끝에 24살의 근로자의 경우 미국은 평균 4곳 이상의 직장을 이직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일본은 2곳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별 자연 실업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연 실업률은 중장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요.
왜냐면 이제 자연실업률이라는 게 자발적인 실업률인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가 공부하는 뭔가 취업 준비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보다는 좀 높은 측면이고 또 여성 근로자의 경우가 남성 근로자보다 자연실업률이 좀 높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정부 정책 관련해 가지고요. 요 앞에 잠깐 한번 보시면 자연실업률 이론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임플리케이션은 뭡니까? 라고 하면 정부의 앞에서 얘기했던 케인즈의 경제 안정화 정책 이런 것들은 실시해봤자 자연 실업률을 크게 바꾸거나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그렇지. 정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시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읽을 거리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자연실업률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딱 어떻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쯤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고전학파의 실업이론이 탐색적 실업이론. 앞에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자발적으로 뭔가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발적입니다. 직장을 떠나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불완전한 정보.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야. 매칭이 딱딱 일어나면 좋긴 한데 아니 남녀 사이에 짝짓는 것도 그렇고 기업과 근로자가 짝짓기 하는 것도 매칭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41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근로자는 좀 더 좋은 근무 조건을 찾아 나서게 되고요. 기업은 좀 더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일시적인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체를 가지고 살펴보면 노동자들이 이제 기업을 탐색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한계의 비용과 한계의 수입, 한계 편익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직장을 탐색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계 비용이 올라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직장을 찾아다니는 기간이 길수록 빨리 취업에 성공했으면은 그냥 잡았으면 받을 수 있는 월급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한계 수입은요, 탐색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사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괜찮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데 너무 또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하게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내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직장,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매칭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탐색을 더 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은 감소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자꾸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최적 탐색 기간이 발생하는데 주어진 탐색 기간에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적정한 수준에서 나 이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겠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최적 임금이라 할 수 있는 게 유보임금, 리저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유보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 유보임금이다 라고 하면은요, 요 유보임금이 바로 점차 시간이 오래 감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419페이지 가보시면 기업이 노동자를 또 채용하려고 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노동자는 눈높이 임금을 제시하는 거지. 그게 유보임금이에요. 나 이만큼은 줘야 나를 뽑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은 이제 자기가 오퍼합니다. 제시하는 임금을 설정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내부에 결혼이 생겼어. 의자가 비었어. 이렇게. 아이고 공석이야.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공석이 발생하게 되면은 노동자를 채용을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이 일을 분명히 누군가가 대신하다 보니까 더 부담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 공석을 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세요.
생산자는 기업 내부에 결혼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직위에 적합한 노동 생산성을 결정하게 되고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탐색하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기업도 역시. 네, 이해 가시죠? 기업은 결혼이 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자의 최소 생산성 수준을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탐색해서 야, 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생산성을 이 정도가 되는 직원을 뽑아야지 요거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동 수요 생산성을 결정하는 동시에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임금을 또 결정하게 됩니다. 얼마를 줄까? 그러니까 요 정도 생산성 되는 근로자를 요만큼 임금을 줘야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졌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채용하는 거야. 아시겠죠? 아니, 능력 있는 자를 찾았어. 어느 정도 생산성. 임금을 너무 많이 달래?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임금을 너무 낮게 제시하면 여기 능력에 맞는 사람을 또 채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노동자의 탐색이 길어질수록 결혼에 따르는 기업의 비용이 탐색 기간이야. 탐색 기간이라 할까? 시간이라 할게요. 시간이 long 하면 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임금 수준, 그 제시임금입니다. 그거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시하는 임금은 점차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뭐 그 저녁에 꼭 택시 잡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택시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택시가 안 잡혀. 그럼 이제 뭐야? 그럼 나 빨리 바빠서 집에 가야 되고 쉬려고 하는데 그럼 나의 밖에 있는 시간 아깝잖아요. 또 추운 겨울에는 덜덜덜 떨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한테 요즘은 그런 건 없죠. 옛날에는 막 따블 이렇게 하면은 택시 기사가 아, 그럽니까? 하면 옆에서 따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높은 임금 아니면 높은 택시 요금 제공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탐색 기간과 균형 실업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균형 임금과 균형 탐색 기간은 노동자가 이제 생각하는 유보 임금이야. 이거 노동자가 주인공이야. 노동자가 마음속에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건 기업이 주인공입니다. 기업이 이 정도는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동자의 유보 임금과 기업의 오퍼 제시하는 임금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가 딱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보임금은요. 탐색 기간의 감소함수야.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가 시간이야. 시간, 탐색 시간, 기간. 자, 노동자의 유보임금은 점차 이렇게 리졸브 하는 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노동자가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 제시하는 임금이 탐색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도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야. 저 자리를 계속 놔둘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시하는 임금이 이렇게 오퍼 임금이라 할게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자, 만약에 지금 탐색 시간이 좀 짧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보다 오퍼하는 임금이 되게 낮죠. 기업이 콧대가 높은 거지. 우리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 근데 생각보다 안 와. 그러면 오퍼하는 임금이 자꾸 올라가요. 근데 노동자들도 자꾸 이 정도 임금이면 난 일하네 해서 눈높이가 높았다가 자꾸 탐색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야, 이러다 나 직장 못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유보임금이 점차 낮아지고 오퍼임금은 올라가다가 여기가 균형돼. 여기가 되면 어떻게 돼? 너무 탐색 기간이 길어지면 나의 눈높이 임금은 낮아지지만 여기까지 안 가는 거죠. 기업이 이제 아이고 괜히 저 유능한 노동자를 놓쳤네 해가지고 오퍼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적 탐색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유보임금과 여기 나와 있는 제시임금이 같아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균형 탐색 기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5번째 줄 볼까요? 탐색 기간이 길어지면 실업이 증가하게 되고 짧아지면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탐색적 실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보시죠. 첫 번째 줄은 자, 만약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은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상 곱하기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뭐야, 경기가 호황이 될 것 같으면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예상을 못한 거야. 예상했으면 다 반영을 했을 텐데 그러면 갑작스러운 호경기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 보시면 호경기라고 호황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럼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빨리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시하는 임금 수준이 높아지게 돼.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 취업만 해도 좋은데 임금은 얼마만 받아도 좋은데 근데 갑자기 제시하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실업률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뭐 간단히 그려 보시면 되겠죠. 기업이 제시하는 오퍼 임금, 근로자의 리저브 임금, 여기가 이제 탐색과 관련된 시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점이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탐색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실업보험이 확대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내가 실업 상태에 있어. 그럼 실업보험을 확대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노동자의 탐색 한계 편익이 점차 높아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 입장에서 아, 내가 실업 상태에 있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먹고 살지 했는데 정부가 실업보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좀 탐색할 수 있는 이 돈도 만약에 두둑히 준다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뭐 6개월 정도만 줬는데 한 2년 동안 준다고 해볼게요. 그럼 뭐 2년 동안 내가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도 어느 정도 뭐 기회비용이 작아지니까 어느 정도 괜찮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노동자의 한계 편익이라는 것은 탐색을 한 번 더 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편익입니다. 높아지니까 유보임금이 올라가고 유보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실업률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반대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로 직장 내 결원 규모가 커지면 뭐 그런 것들 나와 있고 여기 노동자의 예상 물가 상승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니 기업이 예상 안 하고 있는데 노동자는 자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고 내 시대가 열릴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야, 내가 그런 직장 아직 나는 노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높이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실업률은 더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4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줄에 뭐 최저임금 같은 게 올라가면 그것도 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 6번째 줄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직업의 정보망이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에 대한 정보가 풍부해져. 정보망이 확충이 돼 있어가지고 확충으로 충분한 정보가 이렇게 막 있게 되면 노동자의 유보임금 수준은 낮아지게 되고 노동자의 한계 편익이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탐색적 실업에 대한 경제학적인 의미를 몇 개 살펴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은 탐색적 실업과 같은 것은요. 우리가 마찰적 실업입니다. 이 현실에서는 마찰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 내가 원하는 내가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직업, 원하는 일을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취업하는 것만 목적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거는 자원의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자원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깔려있는 것은요. 노동자들이 전부 다 똑같은 어떤 호모지니어스한 동질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게 다 달라. 노동자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습니다. 네모 뭐 오징어 같이 생겼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또 어떤 사람 별로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아니 동그라미도 이렇게 커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네. 아니 이렇게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의 능력이 다 다른 상황에서 직장도 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직장은 동그라미 직장, 어떤 직장은 별 직장, 어떤 직장은 네모 직장 이렇게 어떤 직장은 이렇게 피라미드 직장, 어떤 직장은 이렇게 동그라미 직장 이렇게 있어. 근데 우연히 이렇게 잘 매칭이 되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 안 맞잖아. 이렇게 가면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 동그라미, 별, 요 세 사람들은 안 맞으니까 꾸역꾸역 들어가려다가 아이고 여기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다시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찾아 나선단 말이죠. 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한테 맞으니까 있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별 직장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한테 맞는 직장을 찾아 나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실업률을요, 자연 실업률 이하로 너무 낮추려고 하는 거, 이게 또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여기 매칭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네 번째 줄인가? 거기에도 있듯이 정보망을 확충해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노동시장에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어떤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갔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그렇게 유연하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이렇게 목매는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느 직장을 나갔는데 들어갔는데 아니 나한테 맞지 않으면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 더 좋은 직장에서 콜이 오면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프로야구 선수나 여러 가지 뭐 축구 선수도 생각해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축구를 뛰는데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좋은 살기 좋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쪽 구단에서 오라고 하면은 클릭하는 게 나은 거지. 나는 평생 뭐 토트넘에서 죽을 때까지 뛰겠습니다. 이게 좋아요? 정규직으로?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악순환인데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 곳에 딱 가게 되면은 그냥 오히려 잘리면은 이렇게 또 알아보고 재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매달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유연성을 높이고 그렇게 돼서 자기한테 맞는 곳을 찾아 나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론에 따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 실업률 이하로 막 실업률을 낮추려고 한다? 케인즈의 자유재량적인 어떤 정부 정책은 이게 오히려 네거티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죠. 여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기업으로 인해서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면서 탐색 기간이 축소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 유보 임금이 상승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균형 임금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 케인즈 학파의 실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42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세고전 학파가 실업이 존재하는 이유를요, 노동자와 그리고 거기 직업을 잘 연결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이 이게 좀 잘 안 맞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업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요,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야, 왜? 그게 이제 바로 최저임금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실업보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자유롭게 노동시장이 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케인즈 학파 얘기야. 케인즈 학파. 여기 뭐 제목이 새 케인즈 학파로 해야 되나? 케인즈 학파라고 쓸게요. 자, 케인즈 학파랑 새 케인즈 학파는 비슷하게 보셔도 됩니다. 실업의 존재 이유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면 되는데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직성이라는 거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그러면 왜 경직적인데 그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 뭐 그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밑에 또 실업보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실업보험 때문에 노동자들의 유보임금이 높아지게 되고요. 기업의 제시임금 수준이 이렇게 거기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전통적으로 세켄자파가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노동조합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부자와 외부자 이론이라 해요. 내부자, 인싸, 아싸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싸는 취업을 한 노동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얘기하고요. 외부자는요.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실업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내부자를요. 외부자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해요. 왜냐면 아니 이미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노조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 뭔가를 요구하는데 회사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아. 그러면 자기가 그 회사를 나가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냥 이탈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노조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을 때 노동자가 사측과 이렇게 같이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회사는 너무 크니까. 이 안에 이 사람들이 노조를 형성해가지고 힘을 형성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푸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구하는 목소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노조도 의미가 있는데 노조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삼성에 있다. 삼성의 노동자, 현대 노동자다. 그러면 지금 현대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취업하지 못한 이 장벽 밖에 있는 이렇게 노동자들, 이제 취업을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줘요. 그래서 임금이 만약에 너무 높은 수준이 있다라고 할게요. 밖에는 이제 실업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낮은 임금에서도 일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사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노조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임금이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게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야, 임금 낮추면 우리 다 나가버릴 거야. 막 태업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그리고 내부자가 이미 취업을 했고 어떤 뭐라고 할까 경험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미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숙련도도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좀 더 높아요. 외부에서 노동자를 다시 오게 되면 그 외부에서 온 노동자가 기업의 문화는 어떻고 어디에 장소가 뭐가 있고 이제 익숙하는데 한 6개월 정도 동안은 어리버리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던 사람 써야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한다? 이직 비용이라 합니다. 턴오버하는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외부자까지도 높은 임금에 수반되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의 이력 현상이라 합니다.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처음에 취업할 때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이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냥 나 어디 대학 졸업했다, 학점 뭐다,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내가 어느 직장에서 처음 시작했고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일 성과를 거뒀고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이력서에 남는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내가 실업 상태에 빠졌어. 내 이력서는 실업자야.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을 구할 때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집에서 놀았는데요. 넷플릭스 봤는데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취업이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번역을 낙인 효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 볼까요? 경기가 후퇴에 접어들게 되면 내부자 중에서 일부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으악 하고 이제 해고가 돼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실직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자, 실직 상태에 빠졌을 때 이 외부자는 실업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잖아. 내가 쓰던 이런 전자칠판이나 컴퓨터나 카메라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내가 운전 잘하는 기술, 근데 수동 스틱 하는데 자동으로 바뀌고 자율주행으로 바뀌고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 말 그대로 감가상각돼서 이렇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후퇴가 끝나서 다시 경제가 좋아졌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기술이 낙후가 돼가지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희망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좌절에 빠지는 거야. 좌절에 빠지고 낙담하게 되고 더 나가서 낙인이 찍히고 이렇게 그 다음 내가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계속 또 새로운 졸업생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걸 바로 이력현상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 많은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거두게 된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효율임금입니다.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임금을 높이 주면은 생산성이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그러한 원리가 밑에 깔려 있는 게 바로 효율임금 이론입니다. 만약에 임금을 높이 주지 않고 임금을 너무 낮게 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 임금을 왜 낮게 줍니까? 했더니 너 성과가 안 좋잖아.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성과가 낮아졌어. 이게 저성과가 됐다 합시다. 근데 이게 이런 것처럼 주인이 없을 때는 대충 해야지 이렇게 해서 성과가 안 좋게 되면 그때 임금이 낮아지면은 오케이 요까지는 내가 뭐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성과가 안 좋은 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코로나 이렇게. 아니 이러면 어떻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손님이 없는 거야. 그 성과가 안 좋대. 사장님은 야 너 게을렀구만. 이게 뭐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임금을 낮게 주면은 이거는 내가 성과가 떨어졌는데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효율성 임금 제도라는 건 뭐냐면 인과관계를 뒤집어 가지고 아시겠지만 높은 임금을 주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오히려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일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이직률도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노동자들이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월급이 작아가지고 라면 먹고 이랬는데 맛있는 밥을 먹게 돼서 생산성도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생산성도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효율임금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효율임금 제도와 관련해서 거기 424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높은 임금을 주면 생산성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인과관계를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유가 몇 개 나와 있죠. 두 번째 단락에 첫째 보시면 태만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그게 첫째. 둘째, 임금을 낮추게 되면 능력 있는 근로자일수록 먼저 회사를 떠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임금이 낮으면 능력 있는 자들보다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또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의 문제 같은 것들 발생하는데 효율임금 제도 높은 임금, 고임금을 주게 되면은 그래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셋째, 이직률을 낮출 수 있고 넷째, 후진국 같은 경우에 영양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하나? 이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감시가 모니터링이 어려운 경우에 아예 그냥 거꾸로 인과관계 역발상으로 돈 많이 줘버리게 되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아니 사장님이 회사에서 나에게 이렇게 임금을 많이 주면 내가 게으르게 하다 잘리거나 하면 다른 이런 좋은 회사를 가기가 힘들면 안 잘리려고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자, 요 표 11-1은요. 고전학파, 케인장파, 통화주의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업의 발생 원인. 고전학파는 실업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업은 다 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K인작파나 세케인작파는 언제나 얘기하는 게 임금이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거나 아니면 총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니까 정부가 경제를 확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통화주의자라든가 세고전학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탐색적 실업 기간을 좀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스매치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자발적 실업인 거예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탐색 기간을 줄이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425페이지에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비용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